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다방입니다. 2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명절 잘 세셨죠?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한 분의 패널을 모시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배로 알찬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계신 분인데요. 김문수 이재명 대표 특별보좌역 특보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순천갑의 네. 국회의원 예비 후보 김문수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순천갑 지역에 출마를 준비하시는 국회의원 예비 후보. 맞습니다. 아직 당내 경선이 안 됐기 때문에 후보가 아닌 예비 후보. 맞습니다. 거고요. 네. 짧게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분인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 오른쪽에 계신 분입니다.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개혁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영선입니다. 네, 윤석열 독재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무너지는 언론의 현장,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현장에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그리고 우리 언론 국민들께 제대로 돌려드리기 위해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언론위원장으로 결합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구독자 여러분 보실 때 낯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 저희 방송에 뭐 현역 국회의원들 맨날 모시고 또 유명한 분들 많이 모셨는데 이분들은 그분들만큼 유명하지 않을진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알차게 활동했던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또 이분들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부터 한 1분 정도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특히 박영선이란 정치인이 있었죠? 네, 지금도 네. 정치하시나요, 그분은? 네, 미국에 가 미국에 계시는데요. 가 계시나요? 이번에 총선에 네. 출마는 안 하기로 하셨고, 네, 저 박영선은 네, 더 젊고, 네. 더 강하고, 그리고 요즘 매운맛 박영선이라고 해요. 네. 매운맛 박영선은 사실은 그분은 MBC에서 기자로 앵커로 네네. 성장하셨지만 저는 해직 언론인의 딸로 그리고 KBS 노동조합 언론 노조운동 활동가로 그렇게 성장을 해서 노회찬 의원님과 함께 그 국회에서 인권, 평화, 민주를 위한 역할을 했던 보좌관 출신 박영선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그 국정원 댓글 수사를 전담하며 노력했던 진선미 의원 보좌관으로 국회 보좌관 출신이자 언론개혁 운동의 전사로 활동했던 박영선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잠깐 보면 해직 언론인의 딸이라는 건 실제 아버님이 해직됐다는. 네, 그러셨군요. 광주에 이제 전남매일 기자셨는데 80년 언론사 통폐합 시절에 그때 네. 해직되셔서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네. 그 뼈대 있는 집안의 자제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러시고 그다음에 노회찬 진선미 의원 보좌진이고 네. 구독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은 일종의 꽃 같은 존재고 실제 실무들은 이분들이 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몇 년이나 계셨어요? 국회에서 13년 있었습니다. 그럼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실 텐데요. 또 노회찬 의원은 처음 민주노동당이 처음 진보정당 그랬죠. 국회에 입성했을 네. 때 2004년에서 2008년 그때 4년을 함께했던 그러니까 국회가 정말 국민들의 삶을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87년 이후에 못다한 민주주의 과제들 민주노동당에 엄청 많은 의제들이 쏟아졌던 그 시절에 노회찬 의원님하고 함께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하여튼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13년 동안 일하셨던 분이라 아주 튼튼한 근력을 자랑하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김문수 특보님은 이재명 대표의 특별보좌역이면 어떤 보좌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분야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특보? 좀 정무적이고 저는 이제 순천에서 국회의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남 그 지역 정서라든가 정치 현안 같은 거 또 제가 직접 이제 국회의원에 도전했기 때문에 직접 뛰면서 그쪽 분위기를 좀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이제 서울시의원을 2번 하고 서울의 광역의원. 2010년부터 18년까지 했었고요. 거기서 교육분과 상임위원장 하면서 친일 임명사전을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중고등학교 도서관에 그 예산으로 넣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시민단체가 대한문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친일 임명사전이요. 그 책인데 실제로 그게 이제 좀 비싸기 때문에 보급이 의외로 많이 안 돼 있어요.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시민단체에서 모금 운동을 하면서 각 학교에 그 친일 임명사전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역사를 제대로 배우자.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서명해 주면서
근데 언제 이거 서명해서 언제 모금해갖고 어떻게 보냈냐 그랬더니 많이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힘들죠 사실은.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을 이분들이 하고 있나 네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의원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교육청에 이제 알아봤죠. 네. 이게 각 도서관에 학교가 이게 빛이 돼 있느냐? 그러니까 거의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산을 시의회에서 교육청 예산을 수립을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한 2년에 걸쳐서 넣었어요. 네, 처음에 너무 반발이 역사적인 커가지고. 일이 될 텐데 네. 그러면 서울에 있는 학교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초중고해서 한 1,200여 개 학교였는데 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또 궁리를 했어요. 네, 이게 네. 워낙 센 분야라 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고 또 보수 언론의 이 탄압과 이런 반격이 셀 걸로 네. 예상을 해서 초등학교까지 넣으면 조금 무리가 되나 싶어가지고 중고등학교에 한 500여 개 학교에 넣고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율 선택을 하도록. 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예산으로 지원을 이걸 강제로 해서. 또 네. 넣으면은 또 뭐 이거를 강압적으로 한다 어쩐다 해서 좋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희용 교육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했더니 한 너댓 개 학교 빼고는 다 받아갔는데 네. 그 너댓 개 학교가 나중에 보니까 친일 임명 사전 안에 자기 그 설립자 네. 이사장님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제가 이제 알려주면서 아마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가져가나 보다라고 네. 그 학교가 결국 이제 친일파 설립자들이 세운 학교라는 것을 아이고, 저런. 그 안 받은 바람에 그분들이 또 알려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두 분 다 하여튼 저 맹렬히 활동해 오신 분들인데 뭐 일단 기본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께 먼저 여쭙겠는데 저 2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네, 1년 9개월 넘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그 검사에 의한 검사들을 위한 그리고 그 검사들을 자기 부인의 부정부패 비위 그리고 저는 조작 정권,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총평을 하고 싶어요. 네. 뭐 모든 윤석열 정부가 태어난 과정 자체도 지금은 일정 정도 조작이지 않나. 그래요? 어떠면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선거를 통해서 사실과 네. 관련해서 그 후보 시절에 지금 도로 조작, 주가 조작 전에 이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도이치모터- 손준성 검사 관련해서 네. 고소 고발을 사실은 고발사주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안마다 사실이 발언하는 것마다 다 거짓이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표가 좀 이렇게 사기당한 거 아니었는가 싶을 만큼 엄청난 거짓된 허위 조작 공작에 의해 우리가 표에 참여한 거 아닌가. 정직하지 않다라는 네, 차원에서 평가를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일 중에 이거는 좀 아니었다 싶은 게 뭐 있으셨어요? 가장 아닌 게 사실은 언론 장악인 거죠. 방송 장악인 네. 거죠. 그러니까 집권과 함께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방통위원회 이동관 네. 위원장 앉히고 그러니까 앉히는 과정 자체가 거의 쫓아내는 게 뭐 불도저로 전두환 시절의 탱크가 아니라 거의 무소불위의 칼들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어요. 이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갈지도 예측이 안 될 만큼 모든 언론의 현장들을 쑥대밭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YTN 지금 매각하고 있고 그리고 KBS 사장 바꿔서 지금 최근에 대담 보셨죠? 엉망진창의 아니 대담. 사실 솔직히 보지는 네. 않았는데 네. 본 사람 그랬고, 얘기를 듣긴 네, 했습니다. 네. TBS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언론사들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그다음 기자들의 취재 권한들을 이번 서울의 소리도 그렇고 뉴스버스도 그렇고 뉴스타파도 그렇고 거의 조작 공작 형태로 국정유린 헌정유린 세력으로 사실은 사실을 보도하는 과정이었는데도 그것 또한 명예훼손으로 압수수색 영장으로 그래서 명예훼손을 사실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언론사 사주하고 기자들 집까지 털었던 사례는 이렇게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위축되고 공포 정치를 지금 언론을 통해 장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는 언론 장악에 있어서 가장 큰 윤석열의 모습 그것 또한 불통의 모습인 것이죠.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이 가장 꾸짖고 싶은 가장 못마땅한 대목이었다. 우리 김특보는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네, 보통 이제 칭하고 있죠.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은 뭐 총칼로 법과 또
국회와 또 국민을 언론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듯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검찰을 이용해서. 그래서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뭐 독재 정권들이 그래도 경제라도 뭐 좀 굴러가게 했지 않느냐라는 네네. 솔직히 그런 평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검찰 독재 정권의 경제마저 완전히 민생 경제마저 파탄 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굉장히 최악의 상황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독일하고 덴마크 순방을 가기로 했는데 취소했다는 거예요. 네. 이유도 안 밝히는데 역시 그분 때문인가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사실은 국빈으로서 국가와 국가의 수장이 지금 가서 만나기로 한 것은 몇 달 전에 이미 뭐 계획이 그렇겠죠. 되고 네네. 그리고 이에 따른 MOU나 그다음 경제사절단까지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 후속적으로 약속과 이유로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도 있고 협의해야 될 과제도 있는데 며칠 4일 앞두고 취소한 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정말 예의가 아니고 그리고 이미 가 있는 공무원들, 이미 가 있는 기업의 직원들 이것들 어떻게 수습하고 해결해야 될지 당장 추석의 대담에서 보여줬던 김건희 여사 관련한 명품백 수수 의혹, 그다음 뇌물수수의 영상들이 지금 다 공개됐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지지율이 그 일부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국민 평가가 67%에서 70%가 대통령 대담이 잘못됐다. 그리고 여사에 대한 대통령의 이 별일 아닌 것처럼 했고 사과도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이 정무적인 판단이지 않는가. 그래서 너무너무 큰 지금 듣도 보도 못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행태여서 뭐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 부인 형태인 것 김건희 같습니다. 씨 때문에 순방을 취소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 특보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구체적으로 다른 거 들은 건 없는데 네. 그 어떻게 그렇게 우리 정부에 밝히지 않고 있어요. 네네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저도- 가지 않으면 네. 왜 안 가게 되는지 국가적 위기가 있다거나 예. 뭐 지금 뭐 감염병으로 국가적으로 큰 네, 네, 문제가 네, 생겼다거나 네, 뭐 그렇죠. 테러 위험이 그 나라에 있었다거나 네, 네. 아니면 뭐 도로 교통 항공이 다 마비됐다거나 안보상 위기. 네, 그런 안보상 위기나 아니면 중대 재해로 네, 지금 네. 지진 폭격이 일어났거나 이렇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충분한 설명 그리고 사유를 지금 아직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민생은 본인이 없어도 민생은 지금 관리가 됩니다. 국가적으로 준비된 일정은 가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 여사 리스크가 있다라면은 여사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면 그 김건희 여사를 안 데리고 본인만 갔다 와도 되지 않습니까? 본인만 가는 건 더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너무 주목받는 거 아닙니까? 저 명품 뭐 파우치, 작은 파우치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디오르백이 노출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외신에서 네네. 다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로 주목받을까봐 지금 안 가는 건지 갑자기 그리고 이것도 예측했던 일정인데 안 가는 이유가 저도 좀 궁금하고 기자들 언론인들도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회에서 캐물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그렇죠. 당연히 이런 네. 국가적인 중요한 일에 이렇게 뭐 합당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펑크를 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을 때는 국회에서 당연히 따져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일탈, 뭐 독재적 모습, 특히 국회의원 입 틀어막고 끌어내는 장면은 정말 경악스러운 장면이었고 이거는 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우리 독재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모두가 다 흉악하게 되게 흉악한 장면으로 봤는데 하여튼 그런 장면들을 정권에서 연출하더라도 문제는 여태까지 대한민국 역사가 야당이나 비판 세력이 자기 역할을 해오는 거였어요. 지금 민주당 당원이시고 민주당 당원으로서 순천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순천 시민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민주당 뭐 하냐? 당연히 잘 싸우고 있냐? 지금 예. 제대로 싸우냐? 사실 그런 진보당 여론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진보당 그 국회의원, 네, 강성희 의원. 네, 강성희 의원님이 그래도 그렇게 해줬잖아요. 사실은 네.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네. 거기서 난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 민주당 의원들 많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국회의원을 끌고 가고 당연히 뭐 지금 과거 군사독재 맞아요. 시절에
우리 뭐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그 어. 옆에 있었던 우리 그 함께했던 동지들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네. 다 같이 정당이 달라도 네, 싸우고 그냥 감옥 갈 생각을 하고 그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했었잖아요. 네. 지금이 사실은 검찰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과거 군사 독재 정권 때 이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독재라고 하는 것은 법과 그런 규정, 정상적인 것을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국민들을 통치하기 때문에 독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저항해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니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정 네. 기조를 바꾸시죠가 정상적인 아니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건 정상적인 건데 그 국회의원 입을 틀어막고 끌고 가고 그냥 사지를 들어서 그렇게 가는 거는 아주 그 폭력을 행사한 거죠. 독재 정권이. 네.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몸으로 네, 네. 그걸 못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싸우고 뛰쳐나가 아니, 진짜 같이 그렇게 해야죠. 제가 바라는 그럼 그렇게 저는 이제 그게 맞아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그게 않았잖아요. 당연한 거죠. 사실은 네. 국정 기조를 바꿔라 네. 악수하면서 네. 하는 정도의 말은 예의 있는 그거는 겁니다. 그럼요. 그 정도를 가지고 대통령이 아닌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의원님들도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도 그걸 한 번도 항의하고 삿대질하고 일어서서 뭐 하는 거냐라고 해줬어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분은 워낙 또 점잖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누구죠? 강창희 의원님이 강성희 의원님. 강성희 의원님이 네. 평소 점잖은 분이었고 그 정도 예전에 같으면 뭐 피켓도 들고 네. 예를 들면 소리도 지르고 아니 했을 텐데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다 본회의장에서도 피켓 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정연설 할 때 예산 설명할 때 예. 대통령이 올 때도 피켓 정도 드는 거는 예의로 서로 인정이 되는 건데 국정기조 바꿔라 정도의 발언도 대통령과 대통령을 경호하는 세력들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끌고 가서 입을 막고 이게 불통 우리는 듣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다를 아니 그러니까 보여준 건데 저는 그거를 네. 소위 가까운 민주당 의원님들은 뭐 이른바 했느냐. 독재 정권은 독재적 네. 행태를 보인 네. 건데 그러죠. 그럼 야당이 반대하는 그러니까요. 정당이니까 야당은 맞아요. 거기 뭐 도지사도 민주당 네. 소속 아니에요? 그 그렇죠? 자리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네. 하고 네. 그다음 연설할 우리도 때도 이거 한마디- 못하겠다고 나가고 연설을 할 때도 한마디 해야죠. 이게 국회의원 손 독재도 놓으라고 막 네, 했어야죠. 그렇죠. 어디 그런 면에서 하냐.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 동의하세요, 두 분 다? 맞아요. 현장에서의 보여줬던 행태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해야죠. 조금 그리고 말씀 그거를- 지적하신 부분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을 따로 뽑는 이유가 네. 그 시민들보다 더 용감하게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해달라고 국회의원을 뽑아주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걸 돈도 주고. 나는 네. 점잖게 그 배치 달고 있어 못하니까 시민이 하십시오 이렇게 그럴 수도 없는 거죠. 네, 그거는 네, 말이 안 네, 되는 네. 거니까 동료 의원이기도 먼저 하거든요. 정치인이 나가서 그걸 해줘야지 시민들이 이제 같이 하는 건데 만약 그 자리에서 민주당 잘못된 것 국회의원들이 같아요. 강성희 의원 끌려가지 않도록 뭐 했었다면, 이렇게 했다면 당연히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박수 받죠? 박수 받죠. 근데 그렇게 안 근데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지금 뭘 잃어버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검찰 독재 정권이라게 한 것에 대한 인식이 네.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실제로 독재 정권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다면 과거 군사 독재 정권에 저희들이 감옥에 갈 줄 알고 저항을 하면서 싸웠잖아요. 네. 아니 안 싸운 사람도 많았어요. 아 물론 이제 그렇지만은 싸운 분들도 있고. 그래도 그때 당시 네. 제가 학번이 좀 뒤에 학번이라 그런지 저희들 때는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60명 정도가 저희 과가 학생이었는데 네. 제가 1학년 들어가자마자 네. 88학번에 아. 과 대표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냥 거의 다 수업 시간에 한 아니 명도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좋을 때 들어가셔서 그렇고 네, 저희 때는 다 이건 다 다른 나가서 데는 안 했거든요. 하기도 하고 하여튼 네, 그런데. 어쨌든 네. 간에 지금이 그런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데 그럼 야당이 네. 그 폭력을 쓰는데 같이 물론 이제 뭐 사람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라는 그런 정도 네, 폭력 네, 말고 사람을 이렇게 들고 나가면 그걸 못하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옆에 가서.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런 정도. 면에서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야당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네. 수권 정당으로서 뭐 면모를 보여달라도 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도가 이렇게 20%에서 맴돌고 있을 때 네. 여론이란 건 네. 좀 야단 좀 쳐라 따끔하게 그렇죠. 이게 국정운영이 장난이냐 맞습니다. 야당의 역할은 그런 거일 것 같고 아마 지역에서 보시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저희 왜 그렇게 안 움직이냐 이게 제가 네. 두 분께 여쭙고 싶은 그- 거예요. 저의 생각은 사실은 그 이번 21대 국회의원들이 처음 당선됐을 때
집권 여당이었던 겁니다. 아, 여당. 집권 여당으로 네, 네, 2년을 네. 초선들과 의원님들이 여당 시절이었던 것들을 아직도 행태를 이 윤석열이 해내가는 이 무도한, 무자비한 이런 행태들을 보고 본인이 여전히 여당인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야당다운 야당으로서의 야당은 뭡니까? 시민사회, 그다음 시민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연대임 아닙니까? 연대하고 손잡고 같이 싸워주고 같이 항의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함께 내야 되는데 여당 시절에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국정기조에 맞게 파트너로 함께 협력하며 지원하며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 대안도 내야 되겠지만 야당 시절에는 야당으로서의 전투력 그리고 연대하는 힘, 야당끼리의 공조하는 능력, 공감, 소통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여당이었던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국회의원들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국민들과 공감하는 이게 상당히 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속에 있지 않고 네.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좀 기득권화되어 있는 그래서 좀 멀리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뭘 지금 원하는지를. 지금 특보님 말씀하시는 건 소위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뭐 586 뭐 청산 운동권 청산론하고는 또 다른 결이네요. 그래서 기득권화됐다는 게 아니라 네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국민들의 마음이라든가 국민들이 독재 정권을 바라보면서 정치인이 무엇을 해야 되라는 원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있죠. 그거를 잘 캐치를 못하고 있거나 몸에 그게 잘 배있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기득권화돼 있고 너무 편하게 뭐라 아니간 좀 이 국민들의 정서와 상당히 멀어져 있어요. 아니 근데 저 더불어민주당에는 초선 의원들도 많지만 다선 의원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 이렇게 뭐랄까 말빨 있는 사람들도 꽤 있고 소위 말하는 전투력 있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 국면에 그 말빨을 안 쓰고 전투력을 활용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아요. 오해인가요? 오직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당 갔다 오신 분을 지금 다시 데리고 와서 그분의 말빨을 빌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이런. 이현주 의원,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우리 160명이나 있는 그 많은 분들은 뭐 하고 있고. 맞아요. 김특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이현주 의원이 조리가 있고 화력이 있어요. 그분 혼자 하는 게 오히려 나머지 지금 수십 명보다 낫다. 이러면은 이렇게 문 닫아야 되는 문제가 거예요. 많은 거죠. 지금. 왜 안 움직여요? 몸 사리는 건가요? 다선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국회의원은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의 대표로 뽑혀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라면은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그리고 뭐로 화가 나 있는지 그거를 공감하고 소통하고 깊이 있게 그거를 본인의 것으로 안고 대신 위임받아서 대신 싸워주는 국민의 대표 기구인데 이들은 뽑을 때만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뽑히고 나서는 정말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자신의 보위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검사 정부라고 하니 검찰에 뭐 찍힐까 봐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용감하게 용기 있게 대표로서의 역할을 못할 거면은 사실은 더 이상의 정치는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시민으로 돌아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일을 안 하면 그만두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 계속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렇죠.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시민의 그런 뭐랄까 감정과 또 원하는 바를 빨리 국회를 가서 거꾸로 이제 공무원들을 향해서 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지만 어쨌든 그 정부를 향해서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이제 관철시키는 게 국회의원들의 역할, 특히 야당이 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공무원들은 일단은 뭐 이렇게 갑을 관계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되게 잘해주거든요. 실제 업무는 안 들어주더라도 거기에 너무 편하게 이제 국회 안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것에. 그 지방의회도 네, 저도 지방을 해봐서 서울시 공무원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잘 모십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하고 별개로 시청이나 의회 안에 있으면 이 몸과 마음 상태가
굉장히 편합니다. 실제로요. 아. 실제로 편하고요. 네. 그다음에 막 뭔가 대접을 엄청 받는 느낌이 확 와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시민들한테 가면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네, 시민들한테 가면 사실 피곤하긴 해요. 네. 왜냐면 계속 이제 요구사항을 네, 뭐 받아들여야 똑바로 해라. 되고 네. 또 욕을 먹기도 하고 네, 하니까 네. 그러나 사실은 그분들의 이 얘기를 듣고 그걸 잘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의원을 하겠다고 분명히 선출되기 전에 네. 약속을 해놓고는 이제 그걸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 70%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지지도가 늘 국민의힘과 비슷한 비슷한 수준에서 맴도는 건 민주당 책임이네요. 일정 부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지요. 책임이 없을 수가 없죠. 사실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부정 여론이 엄청 높아지고 있고 네. 오히려 뭐 국정농단, 그다음 김건희 여사 리스크, 그리고 우리가 지금 1년 8개월, 2년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이 불통 그리고 특별법 수용 안 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뭐 양곡법 농민들 거부했고, 그리고 노란봉투법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을 위한 법들 계속 거부했고, 방송법 거부했고, 간호사법 거부했고, 이렇게 1년 8개월간 과거 전두환 그리고 뭐 박정희 시절보다 더 많은 것들을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들을 대통령이 독재에 가까울 만큼 다 거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서 안 싸우고 있는 거. 그래서 국민 여론이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야당이 야당다운 모습,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의 모습을 제대로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지지율이 다 오고 있지는 않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게 뭐 실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인재근 의원이 놀라웠어요. 네. 인재근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자기 지역구는 김근태 계에게 물려주겠다. 뭐 골목대장입니까? 또 하나는 김근태의 남편이죠. 또 인재근 네. 부부가 지역구를 물려받은 것도 되게 이상했는데 근데 저는 그건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인재근 의원이 남편 못지않게 민주화 투쟁을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고 또 지역에서의 뭐랄까 영향력이랄까 이런 걸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냥 주부로서 멈춰 있지 않았던 분이어서 전 평가할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김근태에게 물려줘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 많이 간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김근태 의장님이나 인재근 의원님의 공로를 다 인정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 두 분이서 3선씩인가 했나요? 한 그 정도? 20여 년 네, 최소한. 네, 네. 저는 그 뭐랄까 그 보답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정도로 이렇게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네. 사실은 더 하면은 과거에 너무 잘하셨던 것까지 까먹고 아니 그래서 불출마 좋다 이거예요? 잘하는데 그걸 또 뭐 김근태 계해 준다 이런 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규탄해도 되는 거죠? 규탄해도 됩니다. 네. 정말. 예. 그러니까 기왕 말을 하셔도 네. 민주주의자, 네. 인권 평화를 위한 훌륭한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뭐 특정 개나 특정 개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거나 이해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셨죠. 그래서 하여튼 민주당은 그러면 지금 절실한 과제가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뭐랄까 개혁 공천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야당 국회의원이 몸과 마음은 다 여당인 사람 예. 또는 아니 실제로 지역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맞습니다. 권위적인데 고향만 전라도여서 맞습니다. 민주당인 사람. 우리 지금 순천을 비롯해서 이제 호남 지역의 소위 민주당 그 정치의 문제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서 깜짝 놀란 것이 뭐 다른 지역 같으면 국민의힘 가도 될 만한 소속으로 하셔야 분들. 될 분들이 왜 민주당 배지를 달고 있나라는 그러니까 호남의 기득권층이 민주당 정치를 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고 네, 전라도는 그래서- 검사 출신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네. 유독 또 우리 특히 순천 지역에 이제 현직 국회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시고 시장님도 검사 출신인데 또 새로 이제 도전하러 또 최근에 내려오신 분도 검사 출신이고 또 옆에 여수 지역도 두 분 다
검사 출신이거든요. 여수는 지역구가 둘인데 지역구 두분 갑을 다 국회의원이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를 사랑하는군요. 이게 저는 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그러니까 법조인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세 개, 네 개의 지역구가 있으면 그래도 어떤 분은 뭐 경제 전문가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소수자 약자하고 그러니까요. 열심히 지냈던 분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 전문가도 있고.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이건 그 더군다나 이제 호남은 이제 민주화, 민주적인 가장 그 심장이라고 민주당의 심장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민주화 운동을 가장 열심히 한 곳인데 왜 검사들이 이렇게 많은지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도 좀 많이 극복을 하고 깨뜨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시민들이 그런 인식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게 아니 시민들이 인식을 바꾸는 것도 문제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수나 순천의 주민이라면 아니 차려온 밥상이 이건데 그러니까 공천을 받으면 거기 사실 공천 그러니까 경선이 본선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 정도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공천의 결과가 뭐 검사들 뿐이면 안 찍으면 몰라도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는 거니까 호남 지역은 사실은 저는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정당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맞아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정당 자체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컷오프라든가 경선 과정에서 그런 특정 직업이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공천이 받지 않도록 사실은 조절을 해줘야 되죠. 그런 면에서 개혁 공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박 위원장님 보실 때 이거 한두 가지 지금 이제 특정 직역이 일정한 퍼센테이지를 넘으면 안 된다. 뭐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여성 할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개혁 공천이다.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글쎄요, 이게 뭐 특정 직역에 대해서 직업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법조인들이 과잉 대표가 되어 있다라고 보이는 거는 현실적인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다양성이 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거,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들, 인권의 의제들을 좀 용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국회에 많이 진입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많은 기회들도 지역에서는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자체가 토양이 너무 어려운 싸움인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성들에 대해서 좀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지역에서는 거의 좀 도전해서 성장하는 분들이 없고요. 호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한번 따져봐요. 자, 광주는 지역구가 몇 개입니까? 8개인가 될 겁니다. 8개. 8개 중에 여성 의원 몇 명이에요? 지금 양현자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갔지만 한 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갔죠. 여덟에 한 명. 전남은 국회의원 몇 없습니다. 명입니까? 네. 10명 중에 10명 없습니다. 중에 한 명도 없습니까? 네네. 전북도 없습니다. 전북은 몇 명인데요? 전북도 뭐한 12명, 총 13명, 12명, 뭐 13명 정도 되는데 근데 없습니다. 여성이요? 네. 그러면 탈당 한 양향자 위원 한 명 가지고 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가 버틴 겁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아니 박 위원장 말씀이 정확하네요. 정말 네. 지역구에서는 없네요. 그래서 야, 심하다. 그 민주주의의 심장인 광주 전남이라고 어. 하는데 거기에서 민주당의 건강한 여성 정치인들, 여성 인재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럼요. 훌륭한 네. 분들이 많이 네. 있는데 성장할 수 있는 토대와 기반 자체가 없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도 뭐 인재 영입들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민주당 안에서 또 그 야당이면서 여당으로 싸워서 정권도 바꿔보고 정책도 생산하고 그리고 이미 정치인으로 준비가 돼 있는 검증된 중앙당의 당직자들이나 시도당 관계자들이거나 오랫동안 헌신해온 당을 지키고 보호하며 살아왔던 헌신해왔던 당직자들 그리고 저 같은 예를 들면 보좌관으로 오랜 세월 싸워오고 그리고 거대 권력과 큰 겨루기 싸움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해왔던 당사자들이 사실은 거의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던 거죠. 아, 그러면 당내 소중한 재원들을 국회의원이 사실상 하나도 없으니 기초단체장이나 광역 이런 데도 단체장들은 여성은 없겠네요. 단체장은 전남에 없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여성 단체장 후보 자체가 만들어내지도 못했던 상황인 거죠. 시군구, 군수, 구청장까지 계신데 서울에서만 구청장이 2명 정도 있었던 거고요. 과거에 한번 구청장이 뭐 이렇게 인천
정치권에 있었고. 심각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아니 놀라운 얘기잖아요. 민주주의가 뭔데? 개혁공천 이런 건 하나 해야 된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좀 새로운 아까 그 약자들이라든가 네네. 또 새로운 인물들이 결과적으로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네. 또 과정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다 그러면 경선해야 된다 이렇게 가버리면 네. 결과적으로 그런 새로운 인물들이 진입하기가 저도 1년 넘게 가서 뛰고 있는데도 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경선은 그러니까 음. 저는 민주주의 함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를테면 예, 예. 아니 권투만 해도 헤비급부터 라이트급까지 급을 달리하고 유도 뭐 태권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농구 경기나 배구 경기도 여자 경기가 있고 남자 경기가 있고 그래야만 경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쪽은 뭐 국회의원 한 3-4번 한 사람이고 지역은 자기 아성 같고 네. 그런데 정치 신인이 도전하면 당연히 정치 신인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맨날 정치는 고인물이 되고 그랬을 때 정당이 이를테면 똑같은 방식의 경선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후보를 선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데 그런 다른 방식 뭐가 있어요? 제가 거기다 조금 더 설명을 네. 드리면 현역 정치인들에게 사실은 정치 신인이 도전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10대 1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10대 1의 싸움은 결국 불가능한 싸움. 불공정한 싸움이 이미 그런 거죠. 게임이 안 되는 싸움. 왜냐하면 네. 현역은 사실은 뭐 의정활동비도 있고 그리고 관련한 보좌진들 또 9에서 10명이고 네, 네. 국가공무원으로 이미 있는 거고 한 팀으로 함께 이뤄서 선거를 준비를 하거든요. 의정활동 보고서, 정책 보고서, 토론회 그리고 일을 하는 재정 지원도 받고 있고 그런 거랑 초선 준비하는 정치 신인은 아무도 없이 혼자서 준비를 하고 읽어야 되는 거죠. 야, 그럼 뭐 그래서- 부잣집 도련님 아니면 불가능하겠네요. 그래서 균형의 추 자체가 지금 그리고 정치 신인도 돈을 쓰거나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공직선거법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직선거의 제도 자체가 정치 신인들의 진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당 차원에서는 뭐 혁신 공천, 그다음 그러니까 개혁 그걸 공천을 뭘 위해서는 해줘야 돼요? 제도를 바꿔줘야 되는 어떻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두 신인이 다 잘한다라고 장담할 수는 네네. 없습니다. 하지만 현역에 있는 의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그리고 이 의원의 역량과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고 정치 신인들은 늘 우리가 백화점에 오래되고 낡은 상품이 10년째 진열돼 있다라고 네. 하면 소비자 우리 유권자들이 찾고 싶겠어요? 늘 반짝반짝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치를 해주는 아니 뭐는 거잖아요. 조화가 있든지. 네. 네. 사고 싶게 이 정당을 찾고 싶고 사고 싶게 그렇게 필요로 한 내용들을 꾸며줘야 되는데 정당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역에서 활동하셔도 너무 힘들다. 사실 불가능에 예, 가깝다. 그러면 그럼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가잖아요. 예. 이럴 때 좀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중앙당에서 해줘야 될 텐데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위 20% 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제 공개를 해주면 조금 더 낫죠. 도전자 입장에서. 네네. 하위 20%에 이분이 들어갔다고 하면 좀 더 이제 승부하기에 좋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에게만 통보하고 누군지를 아직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당원 명단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 정보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현직들은 1년 전 것까지는 직접 당에서 받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년 동안에는 자기 시도의원들이 받아주는 것을 바로 취합을 하기 때문에 네. 현직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유리하죠. 아 설날 문안 인사 드리기도. 예,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다. 권리당원은 모두가 그 투표권이 100% 권리당원들은 주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보를 입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네. 저희들 같은 이제 도전자들은 그게 어렵고 또 현직들은 그게 훨씬 그러니까 쉽고. 만약 기울어진 시소잖아요. 네. 그럴 때 예. 시소 게임을 하려면 균형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 앞으로 가라 그러고 적게 그러니까. 나간 사람 뒤로 가라 그러고 예. 그게 저는 중앙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부 이제는 이게 신인 가산점 뭐 형태로 20%, 예, 뭐 예, 청년 예. 가산에서 예. 25%. 근데 뭐 이렇게 10대, 주는데 10대 1로 지고 있는 그거를 상황에서 예. 20% 맞아요. 줘봤자잖아요. 네. 그거를 줘도 사실은 너무 맞아요. 어려운 허들이 남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당원 명부를 사실은 공유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6개월 전 당원 명부는 사실은 후보들에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공유하는 이제 게 꼭 필요할 것 필드에서 같습니다. 뛰는 분들에게는 당원 명부가 되게 중요한데 예. 국민적 관점에서는 또 그것보다는 개인적. 뭔가 뭐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정치라는 게 저는 세대 대표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20대 30대 국회의원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노인 국회의원도 있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장애 비장애 뭐 모든 면에서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데 어떤 면은 과잉 대표하고 어떤 면은 과소 대표하고 아 이거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거 좀 뜯어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뭐 비례의 비율을 좀 더 높인다든가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데 결국은 또 그거를 현직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법으로 이제 통과하게 해놨잖아요. 아. 그러니까 또 이게 자기 밥그릇을 결국은- 자기가 치워버려야 네. 되는데 그런 일은 그래서 저는 많지 이제 그런 않다.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어떤 선거법 관련된 개정은 오히려 개원한 지 1년 안에 해주는 게 네, 좀 네. 마음을 비우고 네, 네, 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님이 뭐 이번에 이제 뭐 새로 개원하게 되더라도 그 다음 선거에 관련된 선거법을 물론 국민들이나 이제 정치인들도 야 뭐 또 한참 뭔 거를 또 그걸 하고 있냐 해서 이게 또 쉽지 않을 건데 지금 길게 보면은 개원해서 1년 안에 선거법을 빨리 거기서 고쳐놔야지 이제 좀 마음을 비우고 그 현직 의원들도 좀 내가 아니라도 진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라도 1년 안에 선거법을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공천 이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뤄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이 윤석열 독재를 조기에 종결시키고 조기에 저희가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개혁 공천을 해야 싸울 수 있는 네. 그리고 선명하게 싸우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혁신 공천, 개혁 공천을 꼭 했으면 좋겠다 저는 싶습니다만 네.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네. 최근에 들었던 얘기들이 뭐냐면 그 검찰에 기소해서 네. 뭐 1심이라도 유죄가 나오거나 하는 사람들은 출마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기류가 있나 봐요 민주당 안에서.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랐는데 그거는 그쪽 프레임이다. 네? 그렇죠. 억울하고 말이 안 되는 그리고 것에는 또 재판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네네. 만약 그 프레임대로 가면 가장 곤란해질 사람은 이재명 대표다. 왜냐하면 맞아요. 검찰이 뭐 온갖 것까지 네. 어제 기소한 거 놀랍지 않습니까? 10만 4천 원 가지고 그것도 자기 건 자기가 계산하고 네네네. 나왔다며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거 가지고 정말 어거지로 짜내고 있는데 검찰이 네. 이 프레임에 빠지는 거 아니냐. 예,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잘 싸우는 사람, 예. 일 잘하는 사람 이런 게 공천의 원칙이죠. 어떤 사람 초선도 되고 다선도 된다. 네.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자.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좀 보면 다르잖아요. 네. 우리가 네. 봐도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요즘에는 봐도 이제 법도 네. 그렇게 내용으로 분류를 해야지 또 뭐 이게 내용적으로 사실은 1심이 안 나왔어도 기소 내용만 바꿔도 야 이거는 좀 심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저 탈당하긴 했지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돈봉투 사건 가지고 막 요란하게 했는데 나중에 그 무슨 먹사연을, 법인의 네, 뭐 네, 네. 후원금 가지고 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전형적인 별건 수사고 그리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또는 기소됐다 1심 판결이 나왔다는 거 가지고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 정치 공작이 오히려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렇죠. 검찰에서 검찰에 대해 아. 규탄과 검찰의 부패를 문제 삼고 뭐 휘발유 영수증 특수활동비 이렇게 쓴 거를 지적하는 이런 의원들 사사건건 하나씩 다 기소해 놓을 거 아니에요. 아, 휘발유 영수증이 검사들이 뭐 술 먹고 이러면서 그렇죠. 한동훈 구내 식당에서 받은 영수증은 깨끗한데 네. 다른 데서 제출한 먹은 건. 한우 먹고 이런 거 양주 마신 거는 그러니까 인쇄가 안 보이면 아니 아주 검찰의 특수, 네. 불편한 이야기들 국회에서 지적하고 문제 네네. 삼고 그리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다음 장모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별건으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렇게 기소를 남발해 놓으면 국회의원 도대체 누가 합니까? 싸우는 그럼 사람들 두렵죠. 그렇죠. 네. 싸우는 사람들이 기소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기소는 검찰의 의견인 거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게 아니, 아니기 때문에 법원 1심 판결이 났어도
2심 판결이 났어도 그렇죠. 확정까지는 민주당은 무죄 추정으로 간다. 이런 게 원칙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원칙을 해줘야 이후로도 싸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법원이라도 네. 정말 신뢰할 수 있으면 네. 그나마 이제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법원도 지금은 뭐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아니 이재명 대표가 400번 가까운 압수수색을 그렇죠. 당했다는데 그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한 주체가 법원이거든요. 그러죠. 그렇죠? 예. 예. 우리 김특보님은 이재명 대표랑 같이 일도 하셨죠. 네, 경기도에서 이제 경기 신용보증재단. 아, 제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뭘 네, 하셨습니까? 전략 그 상임이사. 상임이사. 네. 그 신용보증재단이 뭐 하는데요? 이제 중소기업이나 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있잖아요. 네. 사업할 때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예. 아유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없어서 못 빌려주겠습니다. 네네, 그러죠. 그래서 시작도 못 하니까 예전에는 형제간에 보증을 써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형제가 또 온 집안이 난리가 그래서 나서 난리가 나죠. 이걸 이제 정부에서 하자. 그래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보증재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신용도가 좀 낮더라도 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면 은행에서 안 될 대출이 좀 되게 해주는 제도예요. 네. 대신 이제 부실해졌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이 보증기관에서 세금으로 쉽게 말해서 이제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 중소기업 자영업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고요. 네, 네. 저도 사실 정치하면서 저 업무를 한 2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하시고 이 소상공인들 이 사업해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저희를 좀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야말로 민생을 책임지는 기관이군요. 그런 기관. 그래서 같이 그러면 이재명 당시 지사랑 일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개혁공천도 잘하고 민주당 선거도 잘 관리할 만한 사람으로 보셔요? 이런 질문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아니 네. 정말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믿고 있고 그래도 이재명이니까 저렇게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컷오프 발표되는 곳들 보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1대1 구도로 많이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현역과 도전자 1명. 사실 물론 이제 컷오프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또 기회도 못 갖고 억울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현역을 또 역전시켜서 이겨낼 방법은 1대1 구도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것은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다선 의원 중에서 좀 그만했으면 하는 분들. 그게 이제 의정활동 없는 분들. 네, 이재명 대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이제 여론과 종합해서 아마 그걸 총대를 메고 또 직접 얘기를 해주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 이제 지도자들 같으면 야, 네가 가서 빨리 얘기 좀 해서 못 나오게 하라고 다른 사람 어려운 일 다른 사람 시키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가서 하잖아요. 근데 그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는 건? 글쎄 저도 저게 너무 위험한. 그래서 이제 지금 아니나 다를까 이 종편 보수 언론 등에서 그걸 공격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사천이라고 할 수. 근데 양식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들은 제대로 판단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책임 정치.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책임 정치고 어떤 면에서 사천이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험성 좀 있는데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은 이재명 대표가 잘해줄 거라고 기대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좀 잘한 아직 한 명은 못 채우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한번 해주세요. 지금 이 방송 이재명 대표가 보고 있다면 보겠죠? 뭐 누가 전해주세요. 요 대목을 이렇게 해라.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과 함께 가는 거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네, 어쨌든 저는 비례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의 비례 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광주에서 선언하셨던 어쨌든 병립형으로서는 민주당의 당장의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범진보 개혁 민주 세력들을 큰 틀로 아우르고 가겠다라는 결정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준연 동영 잘한 거다. 이 기조와 원칙을 끝까지 유지를 해야 이후로 총선 이후까지 내다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건 잘하신 결정인 것 같고 그리고 이후로 지금 공천과 그리고 경선 과정에 있어서 공정과 상식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천이라고 하는데 개혁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되는 공천들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은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다양성, 다원성, 균형.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남녀노소, 그다음 성별, 직능별, 직종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컨트롤 타워를 해주실 수 있는 중심을 깊이 있게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당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왔던 무명의 용사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이 다음에 당을 위해 또 헌신하고, 그리고 최전선에서 정말 온몸을 불사르며 싸워왔던 이 청춘들의 역사가 또 기억이 되고, 또 이것 또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치라는 게 기초의원으로 또 훈련도, 일도 하지만 훈련도 받고, 네. 광역의원으로 일도 하지만 훈련도 받고, 당직자로서 일도 뭐 이러면서 쭉 하나의 정치인들이 성장해 오고, 네. 그 사람이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작은 지역에서 일했지만 좀 더 큰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고 큰 역할도 맡기도 하고, 그러면서 검증도 되고, 네. 이러면 성장이잖아요. 그 하나의 예, 정치인의 성장도 있지만 그 정치인을 통해서 우리의 정책이나 그렇죠. 우리의 민생도 성장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잘하는 거냐라는 의문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인재 영입 같은 거 할 때 보면 무슨 인재지 하는 느낌도 들고, 아니 훌륭한 분도 계시던데. 저희가 과거에도 약간, 네. 네. 인재 영입으로 스타성 인기 있는 분들, 참신하고 인기 있고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 몇 분은 필요하겠지만 네. 다 모시고 왔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됐느냐. 양양자 분도 네, 네, 어디 가 그러셨고, 계시고, 뭐 조홍천 네. 님도 그랬고,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이슈로 뭔가를 순식간에 네. 단기간을 보고 어쨌든 인기에 힘입어 모셔왔지만 정말 정당의 자산과 뿌리를 깊게 만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한바탕 소동을 늘 만드는 것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아온 삶을 보고 그의 깊이와 진정성, 그거를 보고 당의 소중한 자산들로 만들어야, 그래야 명문, 집권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 그리고 국민들 삶을 깊이 있게 아우르고 갈 수 있는 그런 오래된 정당, 정통 있는 민주당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번 총선으로 조금 꼭 좀 만들어 주시기를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문 정당이 이재명, 문재인 해서 명문이 아니라 진짜 네. 명문 정당이 되려면 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그 내면적으로 훈련이 되고 네. 정치인이 갖춰야 될, 그러니까 바른 그 정신 자세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뭐 어떤 분야의 전문성도 일정 정도 표현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지방의원 하면서 느낀 건 뭐였냐면은, 전문성은 사실은 주변에 전문가들 좀 도움을 되고. 그때그때 네, 받으면 네,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판단을 바른 정신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게 먼저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갖추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사실은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하고 그분이 살아온 그 흔적에 있는 주변 분들한테 사실은 네. 이렇게 검증을 해보면 다 답이 나오는데, 그거를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화려한 프로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고요. 하나는 이제 그런 내면적인 게 필요하고, 하나는 그다음에 이제 정치를 좀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 올바른 내면적인 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요걸 정치판에서 내가 또 관철시켜내고 이루어내고 법안이나 예산을 만들어내고, 이거는 또 약간 정치인의 좀 그런 기술이나 태도가 기다리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좀 필요해요. 하고 지배하기도 예, 하고. 보통은 네. 이제 그 바른 내면을 갖고 있는 분들의 약점이 뭐냐면 영업 활동을 할 줄을 몰라요. 네, 네. 예, 근데 결국은 300명의 중에서 151표를 항상 얻어냈을 때 내가 원하는 바가 표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지방원 하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 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영업을 안 해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법안을 갖고 있으면서도 통과를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좀 잘 갖춘 영업이란 분들이- 말이 뭐 좀 가벼운 네. 표현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면 나중에는 미안해서라도 들어줄 것 네, 같은, 네. 그게 영업이겠죠. 예, 예. 근데 뭐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그러니까 다 이해 당사자들, 또 국민들 속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곧 정치이기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소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해서 꼭 필요로 한 정치, 우리 일상생활에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주는 정치, 네. 그런 정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들을 꼭 모셔오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저도 제가 네. 한 가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호남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민주당 후보를 찍어주고는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기득권화되고
시민들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이런 문제도 동시에 발생은 됐지만은 그래도 아직 호남에 후보를 내면 이렇게 찍어주는 편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저는 계획 공천을 과감하게 호남에서 해줘야 된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당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되게 하는 방식보다는 이 중에서 정말 정치를 잘 해낼 사람, 아직 그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여론조사하면 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인재를 잘 발굴해서 그거를 컷오프해서 이렇게 결선에 올려주는 그런 작업이라도 좀 해주시면 네. 호남에서는 좀 좋은 정치인을 꼭 컷오프를 그리고 통과시켜주는. 좀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정말 이현주 전 의원보다 말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왜냐면 말로 설득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역할들을 민주당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텐데 두 분 말씀드리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소양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소양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두 분은 그래도 튼튼하게 소위 빌드업을 하시고 근육을 키워오신 분들이어서 든든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판에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30초씩만 우리 구독자들하고 인사 나눠주시죠. 일단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개혁위원장님부터. 네. 대한민국 언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독재, 그리고 저는 국정원 세력들의 다시 또 재생이 걱정되는 시절입니다. 저는 이제 노회찬 의원하고 삼성 엑스파일로 검찰과 그리고 언론과 재벌이 결탁했던 당시를 노회찬 의원님과 폭로하며 검찰 바로 세우기, 언론 바로 세우기를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선미 의원하고 국정원 댓글 진상 규명에 혼신을 다해 싸워와서 원생 국정원장 구속시켰고 그리고 김관진, 조현호 다 유죄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노동자 농민들, 이 민생의 어려움들, 우리 언론이 사실대로 노동의 현장의 아픔들 보도하고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기득권을 위한 방송, 정권을 위한 방송이 아닌 우리 모두의 국민의 방송을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은수 특보님. 오랜 시간 이렇게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순천갑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호남 민주당 좀 개혁하고 기득권화되어 있는 정치를 좀 바꿔보고자 순천에 가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도전을 하다 보니까 아직 그 시민들이 아직도 저를 모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정치 좀 호남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님과 또 그 동지들이 감옥 갈 생각으로 민주당의 가장 최전선에서 앞장섰던 그런 호남 민주당을 좀 만들어 보고자 도전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 암행의사 김문수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신인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20년 이상씩 정치를 해오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 두 분 말고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저평가되는 건 온당하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네.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